계약법 총론 강론으로 돼 있고 5문제씩 총 10문제. 계약법은 조금 쉽죠. 우리가 민법 총칙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거였죠. 그 법률행위 중에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어떻게 성립하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론에서 보는 거고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게 총론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총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강론에는 그 계약 중에서 우리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만 매매교환, 임대차, 3가지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제 강론에 있죠.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가끔 미친놈이 출제하러 들어가면 이거 7문제씩 내는 놈이 있어요. 올해 그랬죠, 작년에. 보통 이제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총론에서는 계약의 뜻과 계약자의 원칙이 뭔지 원칙 확인하고요. 계약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 보는 거고요. 3번째,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 체결 과정.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계약상 책임이 아니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조금 이상한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4번째, 이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이라고 매매처럼 양당사자가 의무가 생기는 거, 이게 쌍무입니다. 이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2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라는 겁니다. 동시항변권, 위헌부담. 민법 총칙 살짝 봤었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이런 게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5번째,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상 그 효력, 권리와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하나. 그리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지. 이런 내용들이 총론에 있죠. 그 중에 계약 성립과 동시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 요 내놓으면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위헌부담도 매년 안 나왔었는데 위헌부담도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 총론에 있는 몇 가지 제도들, 그런 거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역시 계약 총론 강론 전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목차를 중심으로 뼈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양당사자가 뭔가를 약속하는 거죠. 그죠? 그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다만 이 약속이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약속 중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계약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 요청을 청약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거를 수락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 채무가 생기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대방을 향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그 내용이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요걸 계약이라 하자. 이렇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청약과 승낙의 대립적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냥 쉽게는 뭐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 이걸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이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네 가지가 있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약 체결 여부. 두 번째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세 번째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 내용 결정. 네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쓸 것인가. 계약서를 쓰면 자필로 쓸 것인가. 워드를 칠 것인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인가 등등 네 가지 자유가 있더라.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네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음 중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답으로 내용 변경의 자유 원칙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변경의 자유는 없죠. 없죠.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죠. 합의로 변경을 해야지. 그래서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네 가지 자유가 있고요. 이 자유 원칙이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을 갖는 제한. 그 중에 특히 내용 결정의 자유. 민법 총칙에서 어떤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와 104조 불공정한 행위. 103조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부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무효로 한다.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요. 약관규제법이라는 특별법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간간히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관규제법이라는 법은 계약 내용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뭐죠? 약관이 뭐예요? 보험약관 생각하면 되죠. 보험약관이 뭐죠? 보험계약의 내용이잖아.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험약관집이라고 책 한 권 있죠. 받아보신 적 있죠? 읽어봤어요? 읽어봐야지. 그 안에 계약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읽다 보면 머리가 깨지죠. 민법책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 못 알아듣는 말로 만듭니다. 어쨌든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놓은 계약 내용이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니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약관규제법은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됐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두 번째 계약의 종류. 굉장히 많죠. 계약은. 이거는 이제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끼리 좀 묶어요. 첫 번째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구별 안 해주세요. 전형계약은 민법에 있는 15가지. 비전형은 민법에 없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전형계약은 민법에 있는 거. 비전형은 민법에 없는 거.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계약. 민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동차 수리계약은 도급계약 플러스 임치, 보관계약이 합쳐져 있는 결합계약입니다. 민법은 없어요. 어쨌든 전형, 비전형 나누는데 몰라도 돼. 요거는 그 쌍무, 편무. 쌍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면 갑은 재산권 이전 채무가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가 하고요. 증여계약처럼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을 했다. 갑만 채무가 생깁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생기는 걸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을 했을 때 딱 계약을 체결했더니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겼네. 쌍무. 한쪽만 채무가 생겼네. 편무 이렇게 됩니다. 쌍무, 편무를 나눈 이유가 있어. 이걸 구별하는 이유. 이걸 구별실익이라고 하는데 쌍무 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이 돼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는 편무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고 쌍무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편무계약에는요, 민법 전형계약 중에 증여가 있고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사용료를 주면 임대차, 안 주면 사용대차 이렇게 됩니다. 안 주면 사용대차. 편무고요. 현상광고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일단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개가 편무입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대차라고요. 돈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편무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도 편무인데요. 거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보 소비대차는 이자를 주기로 하면 쌍무입니다.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리면 편무인데요.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예? 편무계약을 고르라는 거예요. 편무계약을. 아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위헌받으면 무슨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편무계약을 고르라는 말이에요.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이자 소비대차. 그래서 편무계약은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달라. 세 번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요. 쌍무하고 편무는요, 계약을 했을 때 양쪽이 채무가 생겼냐, 한쪽만 채무가 생겼냐의 문제고요. 유상하고 무상은요, 이행이 끝났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게냐, 매매 같은 걸 보면요, 이행이 끝나면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죠. 서로 주고받죠. 유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행이 끝났을 때. 반면에 증여는요, 이행이 끝나면 값만 증여해요. 그죠? 이걸 무상 이렇게 불러요.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 결과적으로. 이건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이건 이행이 다 끝났을 때 결과를 가지고 주고받은 게 있냐? 한쪽만 줬냐? 이렇게 유상, 무상으로 나눕니다. 유상, 무상을 나눈 이유는 나중에 매매를 가면 매매 규정이 유상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매매 관련된 규정. 특히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매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보책임이 유상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합니다. 아까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와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도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대표적입니다. 두 가지. 자, 현상광고라는 놈은 편무인데 무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쌍무, 유상, 편무, 무상이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걸 구별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비슷하죠? 둘 다 채무가 생겨 서로 이행을 해. 한쪽만 채무가 생겨 한쪽만 이행을 해. 그죠? 얼핏 보면 쌍무계약이 이행이 끝나면 유상이 될 것이고 편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무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조금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요 놈 때문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를 이해하시려면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도 구별하실 수 있어요. 낙성계약은 쉽게 생각하세요.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이고요. 요물은요,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한쪽이 이행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급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단순히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요, 어느 한쪽이 뭘 해야 돼 먼저.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은
맨날 예를 들죠. 중국집 사장님이 전단지를 붙여놨어. 짜장면 한 그릇 만 원 이상 쿠폰 한 장 이렇게 10장 가져와. 탕수육 한 접시 이렇게. 자, 중국집 사장님께서 광고를 한 거예요. 10,000원당 쿠폰 한 장 드립니다. 10장을 모아오시면 탕수육 한 접시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청약이에요, 청약. 탕수육 먹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광고 전단지를 본 어른. 쿠폰 10장 가져갈게요. 약속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고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장을 가져와라. 와라. 그럼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10장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각과 을의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현상 광고라는 것은 광고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현상 광고 계약이에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걸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63빌딩 꼭대기 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30분 만에 완주하는 사람 중에서 1, 2, 3등을 뽑아갖고 돈 주겠다. 청약이죠. 그러면 나 언제까지 올라갈게요? 한데 안 되죠. 30분 내에 일단 주파를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과 나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예요. 광고에서 정해진 행위를 완료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 그게 민법상 현상광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께서 광고에서 정한 행위 10장을 모아와라. 그걸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겨.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 그죠? 10장을 갖다 줬어. 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사장님은 탕수육 줘야지. 편무죠. 편무예요. 자, 그 다음에 줬어. 이 행위 끝났어. 이 행위 끝났더니 사장님은 주기만 했어요? 받은 게 있죠? 뭐 받았어? 주고 받았지. 그러니까 유상. 현상광고 계약은 계약이 체결됐을 때 편무고요. 이행까지 끝나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유상이 됩니다. 현상광고 요물, 편무, 유상. 그래서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눴을 때 편무계약의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전형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유무상으로 다시 나누면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행을 만약에 했다면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유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을 끝났다면 주고받을 거 아니야. 필연적으로 유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편무인 현상광고가 뭐라 그랬어요? 유상. 결국 유상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상이 돼요. 나머지가 무상이 되겠지. 그래서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유상 중에 편무가 하나 있다. 뭐 현상광고. 또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지만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편무 중에 유상인 놈이 하나 있다. 뭐 현상광고. 이 거지 같은 놈 때문에 짜증나. 그림을 통해서 쌍무, 편무와 유무상의 관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된 것 같아도 지문을 보면 또 헷갈려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 봤죠? 기억나세요? 일반적 성립 요건. 모든 법률 행위가 갖춰야 될 성립 요건. 계약도 법률 행위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성립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었어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란 것은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 요건이에요. 어떤 법률행위든지 요거를 갖춰야 성립해요. 그러니까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적어도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계약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양당사자가 존재해야죠. 의사표시도 하나가 있으면 안 되죠. 아까 뭐라 했어요? 청약과 승낙 두 개. 결국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일치, 이게 내용이 일치. 이렇게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당사자 일치. 당연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 근데 병이 승낙을 해. 갑병사의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할 리가 없죠.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을은 가만히 옆에 있는 병이 네 그래. 그럼 둘이 결혼해야 돼? 아니잖아. 그게 당사자 일치예요. 그게 당사자 일치.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돈인데 부인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요. 부인 이름으로. 그래서 갑이 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고 은행에 가서 부인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부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실제 돈은 누구 건데? 갑 건데. 그렇죠? 자, 여기서 은행은 알아. 갑이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갑이 자기 돈이지만 부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걸 은행이 알아. 자, 이때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전주 갑이냐 아니면 명의인이냐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먼저 생겨요. 그렇죠? 당사자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당사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차명계좌 같은 경우. 갑일까요? 을일까요? 예금주가. 네? 을입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요. 실명 확인한 을이 예금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갑하고 을이 이혼하면서 싸웠어요. 을이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 돈이 거액이 들어있어. 그래서 남편하고 싸운 거야. 네 거네 내 거네. 을이 가서 찾아버렸어요. 소송이 붙었어요. 을이 이겼어요. 부인 이름으로 차명계좌 만들지 마세요. 언젠가 뺏겨. 어쨌든 자금주가 아닌 실명 확인한 실명 명의인이 예금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실명 확인한 자. 그 사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당연히 일치해야 되죠. 이거는 1억에 사라고 했더니 9천에 사겠다. 이거 승낙 아니겠죠? 계약은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일치할 것, 계약의 목적이 존재할 것, 그 목적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일치할 것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든 내용 등 불일치하면 이걸 불합치라고 해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근데 이 불일치하는 정도가 첫째 근소해. 불일치가 근소해. 1억에 사라 그랬는데 을이 9,999만 원, 9,999원에 산다 그랬어. 1원 차이가 딱 났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안 씁니다. 두 번째, 불합치하는 걸 몰라. 갑은 홍콩 사람, 을은 호주 사람, 미국에서 계약하는데 $100라고 그랬어. 이때 갑은 홍통 $100라고 생각하고 있고, 을은 호주 $100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미국이야. 제3자는 미국 $100라고 생각해.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죠. 왜? 서로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몰라.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일치하는 게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불일치를 당사자가 설령 모르고 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합치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이 나옵니다.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있고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토시 조금 틀려도 돼. 외우기만 하세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9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먼저 청약.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죠. 그죠? 물건을 1억에 사라 또는 1억에 팔아라. 이렇게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걸 청약이라고 하겠죠.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하겠죠. 그죠? 청약자,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청약자가 누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까요? 안 밝혀도 될까요? 청약이려면,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청약이려면 청약 속에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돼야 될 것 같죠? 안 돼도 됩니다. 이유는 자동 판매기 설치. 자동 판매기 설치가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청약이에요. 무슨 청약? 이 자판기 내에 있는 음료수를 이 가격으로 사 잡숴봐라는 청약이에요. 청약이에요. 자동화된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내가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물건을 거기 써 있는 가격표대로 사세요라는 청약이야. 이때 자판기에 동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사람, 누가 설치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설치했는지 표시 안 해도 돼.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표시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뜻. 세 번째, 누구한테 할까요? 청혼 같은 건 콕 찍어야지. 야,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그죠? 근데 자동 판매기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인.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청약의 내용. 여러분이 겉봉에 청약서라고 되어 있는, 무슨 매매계약 청약서라고 되어 있는 뭐 우편물 하나 받았어. 그 뜯어봤어.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하고 딱 봤더니 두 글자가 딱 써 있어. 사라. 뭘 사라는 거야? 이게 청약이 아니에요. 아니야. 뭐 구체적인 게 없어. 뭐 도대체 무엇을 얼마에 사라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약이려면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하고 딱 들어맞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청약자가 다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청약은 청약과 똑같은 내용의 승낙을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갑회사가 구인 광고를 했어요. 사무직 구합니다. 월 400만 원 4대 보험됩니다. 근무시간 일 8시간 뭐 이렇게 등등등 써가지고. 그걸 본 사람이 이력서를 냈어요.
각과의 고용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구인 광고를 했고 이력서를 내면 각과의 고용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 사람을 구해? 내가 이력서 내. 그럼 다음부터 난 출근하면 돼요? 아니잖아. 회사가 다시 나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구인 광고.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며. 이게 청약이라면 이것만 갖고 계약이 성립해야지. 이게 청약이라면 이것만 갖고 계약이 성립해야죠. 청약이라면 승낙만 갖고 계약이 성립해야지. 그런데 이게 청약이라면 이력서만 제출하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력서 제출 갖고는 계약이 성립 안 되고 내일부터 다 오세요 해야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게 청약이 되고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청약의 유인. 그래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으면 청약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지. 그렇죠? 다섯 번째, 청약의 효력. 청약의 효력은 청약만 갖고 계약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지 않죠? 계약 성립 가능성이 열려요. 청약의 효력은 뭐다? 계약 성립 가능성. 청약이 있게 되면 그와 일치하는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 이게 언제 생겨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생기죠. 우리 도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청약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 도달 전에는.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죠. 아니 도달주의에서 말씀드렸잖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킨 걸 철회라고 했다.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써먹는 거예요. 111조 1항. 2항도 써먹어요.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할 테니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다시 한번 써먹어요. 두 번째,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뭘 못 한다고? 철회하지 못한다고. 그게 527조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놈이에요.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에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함부로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천년만년 철회 못한다는 아닐 거 아니야. 즉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의 문제가 생겨요.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두 개가 있어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 1월 10일 날 청약을 했고 1월 10일 날 을에게 도달했는데 청약서에 봤더니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적어도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 거야? 20일까지. 지가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야. 근데 이걸 안 정했어.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예요.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구속력의 존속기간. 두 가지.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철회하지 못한다. 엔드. 우리 민법은
그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다로 끝나질 않고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돼.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528조 1항과 529조는 동시에 청약의 구속력 및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청약의 구속력 존속 기간 및 승낙 기간까지를 한꺼번에 정해놓은 겁니다. 이때까지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 기간, 이때까지 승낙을 받아라. 승낙 기간 이렇게. 528조 1항과 529조는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 기간 및 승낙 기간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요.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28조 1항과 529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승낙을 했는데 그 승낙이 21일 날 가력에 도달했어요. 기간이 지났죠. 청약은 이미 떠났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따라서 여기 기간이 지나서 가백에 도달한 승낙은 연착한 것이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민법이 단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준 거예요. 21일 날 을의 승낙이 도달했다. 이미 청약은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이 그거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을의 연착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 갑이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27조와 528조 1항, 529조, 530조까지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조금 골 때리는 게 하나 나온다. 528조 2항 3항. 청약서를 11일 날 받은 을이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11일 날 승낙서를 발송했다. 10일이라고 할까? 1월 12일 날 을이 승낙 통지를 발송했어요. 12일 날. 자, 을이 1월 12일 날 발송한 승낙 통지. 1월 20일까지 가백에 도달할까요? 다시 한번. 1월 22일 날 발송을 했어. 우리 우체국 가서. 그것도 이길 특급으로 발송했어. 네? 이길 특급 등기로 발송을 했어. 1월 20일까지 가백에 도달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죠. 이길 특급으로 보냈다니까. 아, 중간에 한 5일 정도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아니, 연휴가 5일 끼어 있어도 17, 8일에는 도달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이 우편물이 저기 옥천 버뮤다로 들어가면 안 오죠. 아시죠? 옥천 버뮤다라고. 아, 옥천에 그 물류센터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안 나와요, 물건이. 배송 조회 해보세요. 옥천 허브로 들어가면요. 몇 날 며칠 거기 그대로 있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야 되나? 옥천 물류센터 허브 별명이 버뮤다예요. 그래서 저는 물건 주문하면 항상 봐. 어느 허브로 갔나. 그 옥천으로 들어갔으면요. 그냥 여유 있게 기다려. 뭐 얘기하다가 10일 날 발송을 했다면 이 우편물은 20일까지 가백에 도달해야 되잖아. 도달하고도 남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 우체국 사정으로 1월 22일 날 도달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연착을 했는데 연착했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경우. 528조 2항.
의뢰 승낙이 연착을 했는데 우체국 도장 소인을 봤더니 10일 날 발송을 했어. 그럼 이거는 20일까지 갑액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잖아요. 당연히 을은 20일까지는 갑액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은 21일 날 받았단 말이지. 즉 을의 승낙이 연착했다는 걸 을은 몰라. 갑만 알고 있지, 갑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경우. 이게 528조야. 이때 갑은요, 을한테 네가 10일 날 보낸 승낙이 연착했다, 이놈아. 연착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또는 미리 을에게 야, 네가 10일 날 보냈다는 게 아직도 안 왔다.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통의 연착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을이 19일 날 보내가지고 21일 날 도착해서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을도 19일 날 보내면서 20일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10일 날 보내서 당연히 을은 한 12, 3일쯤이면 갑에게 도착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우체국 사정으로 1월 21일 날 갑에게 도착을 했다면 을은 연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고 갑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알려주라는 거야. 연착 통지를 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누가? 갑이. 만약에 통지를 안 하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봐요. 통지 안 하면 뭘로 본다고요? 연착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이에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낙. 청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고 승낙자는 청약을 수령한 자가 될 텐데 이때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승낙 의무? 없지 당연히 계약자 원칙상. 그러면 회답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회답. 살지 안 살지 회답. 그것도 없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 앉아 있어. 무릎에 뭘 사라고 올렸어. 청약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도로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죠. 안 사겠다고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회답 의무조차 없습니다.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회답 의무조차 없다. 세 번째, 승낙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죠. 그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네 번째, 승낙의 내용은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청약과 일치해야 돼. 그런데 1억에 사라 그랬더니 9천이면 사겠다. 변경을 했어요. 1억에 사라 그랬더니 1억에 사지만 세금은 네가 내라. 취득세는. 조건을 붙였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가지고 승낙을 했어. 계약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한번 1억에 사라 그랬더니 변경을 해서 9천에 사겠다. 1억에 사라 그랬더니 1억에 사긴 사지만 취득세는 네가 내라고 조건을 붙였어. 계약 성립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 일치. 1억에 사라 그랬는데 9천에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냐 말이지. 안 된다. 어디 갔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 단돈 1원이 차이가 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534조예요. 이건 새 청약이야. 새 청약. 청약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낙이려면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다섯 번째, 승낙의 효력. 청약은요, 계약 성립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승낙은 계약 성립이지. 예?
계속 얘기했잖아.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에 불과하고, 반면에 승낙은 계약 성립이. 언제?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기간 지나서 도달하면 안 되고,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제가 무슨 어려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말도 얼마나 천천히 해 이렇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이 원칙이야. 그런데 그지 같은 조문이 하나 있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일단 요거 암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먼저 격지자. 떨어질 격자 땅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서울과 부산? 아니고요. 계약 체결을 우편물로 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이나 승낙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상대방에 도달하는 관계, 그거를 격지자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사는데 전화로 계약하면 대화자예요. 반면에 윗집 아랫집 사는데 우편물로 계약하면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편물을 통하여 계약하는 사람들, 이게 격지자입니다. 이때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 통지. 그러면 1월 20일까지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자, 격지자라고 생각하세요. 갑도 을도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편물, 격지자야. 을이 1월 10일 날 승낙을 발송했어요. 을이 14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기간 내 도달했죠. 계약 성립했죠. 언제? 발송한다. 그럼 되죠? 그럼 돼. 을이 승낙을 10일 날 발송했고 14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면 어찌됐건 기간 내에 갑에게 도달했으니 계약은 성립했고, 언제 성립했는가? 531조. 발송 시 성립한다. 이러면 되겠죠? 반면에 19일 날 발송했어요. 21일 날 도달했어요. 계약은 성립해야 하네요. 예? 이걸 적용하면 발송 시 이미 성립한 거죠? 우리 대법원 아니야. 아, 이거는 기간 지났어. 이건 계약 성립한 거. 아니야. 여기엔 이거 적용하면 안 돼. 531조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을 때. 이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어요.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럼 531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건 계약 성립 안 한 거야, 이거는.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531조는 격지안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 규정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격지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언제 성립한 것인가를 판단할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일 날 발송했으니까 이미 성립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긴 적용을 안 해요. 또 하나 조금 까다로운 거, 아까 사고연 연차. 12일 날 발송을 했어요. 우체국 사정으로 21일 날 도달했어. 연착했죠? 근데 사고연 연착이죠? 이거 아까 갑이 연착 통지하라 그랬죠? 통지 안 하면 연착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연착하지 않았으니 계약은
립한 거지, 요거는. 사고에 한 연착이 있었는데 청약자가 통지를 안 했어. 그럼 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거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으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 성립? 네? 그래서 531조를 우리 대법원은 두 군데 적용, 두 군데. 우리 대법원은 두 군데. 첫째,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전제에서 기간 내 발송, 기간 내 도달. 적용하죠? 발송 시 성립. 또 하나가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을 했는데 사고 등이 나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사고의 연착에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계약이 성립한 거죠. 언제? 발송 시. 예? 요게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와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에서 다른 건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사고에 의한 연착하고요. 요 531조를 결합시킨 거.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예? 안 되면 또 봐야지.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일단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 여기까지만 414페이지, 415페이지에 있는 건 차만할 때 한번 읽으시면 되고 약관기재법도 쳐다볼 필요 없고요. 420페이지로 갑니다. 2번 쌍무편무, 3번 유상무상, 4번 낙성요물 있죠? 네, 그거 쫙 확인하셔야 돼요. 오른쪽 계약의 성립 있어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한 계약 성립. 뭐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있죠? 합치해야 된다. 네, 합치해야 된다. 한 장을 넘겨서 1번 청약. 양가로의 동그라미 2. 오른쪽 청약의 유인과 구별. 밑에 3번 청약의 효력 동그라미 1. 기역, 니은 두 줄. 세 줄. 다음 페이지 조문이 쫙 나와요. 527조, 528조 1항, 529조 이게 기본이고 528조 2항과 528조 3항이 사고에 의한 연착이고 528조 2항을 보세요. 승낙 통지가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는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대. 사고의 연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연착 통지를 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안 하면 3항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렇죠? 밑에 니은의 A, B 오른쪽 동그라미 3번 2번에 승낙의 의 동그라미 1, 2, 3 다음 페이지 양가로의 530조 일반적인 연착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528조 2항 3항 비정상적인 사고에 의한 연착이 다시 나와 있죠. 오른쪽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10월 24일을 승낙기간으로 정해서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고 청약서를 받은 을은 마음에 들어서 매수하겠다는 승낙서를 10일 날 발송했어. 24일까지 갑에게 도달할까 안 할까? 하고도 남겠지. 26일 날 도달했네. 사고가 났죠? 1번. 네 번째 줄. 청약자인 갑은 연착 상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을의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거죠. 계약은 성립하겠지. 자, 언제 성립하는가? 10일이죠. 청약서라고 돼 있잖아요. 우체국이라고 돼 있잖아.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격지자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가로 3회 동그라미 1, 2, 531조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쫙 정리를 해놨어요.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532조와 533조를 뺀 나머지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현 계약 성립.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뭐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사고에한 연착하고요. 격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그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들을 기본적인 뼈대를 또 쫙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